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을 읽는 옛 이야기, 운명야담입니다. 오늘의 운명 시작합니다. 그날 산을 뺏으러 온 자의 목소리가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인부들이 새스랑과 곡괭이를 들고 산 입구를 에워쌌지요. 마대감의 비단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이선호, 이강호, 기한이 넘었으니 이 산은 이제 내 것이다. 어서 썩 물러서지 못할꼬. 허나 그 오만 앞에 돌아온 것은 서리빨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산 위에서 두 형제가 나란히 서 있었지요. 형 선호의 손에는 붉은 인장이 찍힌 서찰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대감, 미안하나 이 산의 약초는 이미 주인이 정해졌소이다. 한 사람은 산을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대립의 시작은 석 달 전 아버님이 남기신 기묘한 유언 한 장에서 비롯되었지요. 운명이란 저울은 눈에 보이는 무게만으로 기울지 않는 법. 가장 어리석어 보였던 지혜와 가장 화려해 보였던 조급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지요. 한양 종로, 이진사댁의 화려한 잔치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월 보름, 달빛이 유난히 밝던 밤이었습니다. 아우 이강호가 가문의 상단을 물려받는 날, 종로 이진사댁 사랑채는 불야성을 이루었지요. 한양에 내놓으라 한 상인 30여 명과 한량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송아지 한 마리가 통째로 구워지고 있었고 진상품 약주가 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자자, 모두들 실컷 드시오. 오늘은 이 몸 평생 가장 기쁜 날이라. 우리 이 가문의 상단이 내 손에서 얼마나 더 커지는지 모두들 똑똑히 지켜보시오. 강호 도련님, 이제는 강호 나으리라 불러야지요. 장차 한양 상권을 쥐고 흔드실 분이시니. 듣자 하니 벌써 남대문 비단 상단과 큰 거래를 성사시켰다 들었소이다. 가히 놀라운 솜씨요. 하하하, 내 글이 될 상인가 보. 이 잔을 받으시오. 강호는 금실로 수놓은 비단도포를 걸치고 옥으로 만든 술잔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황금 놀이개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요. 모두가 강호의 부귀를 칭송하고 있을 그때 잔치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초방 주인 서화였습니다. 23 나이,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은 그녀는 한양에서 소문난 여의원이었지요. 옥색 치마 저고리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댕겼다는 모습. 그녀의 눈빛만은 잔치의 화려함 속에서도 담담했습니다. 술잔을 입에 대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지요. 강호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내 이 성대한 잔치에 저 여자만 홀로 시큰둥하다니. 그는 보란듯이 서화에게 다가가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서와 낭자, 나의 이 기쁜 날, 낭자의 축배 한 잔을 받고 싶소이다. 내 형님은 저 멀리 돌산이나 버타시겠지만 나는 이리 사람과 돈을 버타니 어느 쪽이 더 현명한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 아니겠소. 잔치집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화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낄낄거리며 웃었고 누군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요. 그 순간 서화는 잔을 받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맑은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대학에 이르길 뿌리를 어지럽히고서 가지가 다스려지는 법은 없다 하였나이다. 서방님의 잔치엔 화려한 꽃만 보이고 깊은 뿌리가 보이지 않아 아쉽사옵니다. 소첩은 이만 물러가겠나이다. 저런 대놓고. 서리빨 같은 한마디에 떠들썩하던 잔치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풍악이 멈추고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도 멈추었지요.
강호의 얼굴은 석류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갈았지만 사람들 앞이라 차마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하하! 낭자께서 피곤하신가 보. 편히 쉬시게. 서화가 마당을 나서자 그제야 잔치는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귓속에는 그 한마디만 맴돌았지요. 깊은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날 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열흘 전 한양에서 덕망높기로 이른난 이진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육순의 나이였지요. 이진사는 평생 의리와 신의로 상단을 일군 분이었습니다. 그의 빈소에는 사흘 내내 조문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유언이 낭독되었습니다. 종가댁 사랑채에 집안 식구들과 친척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지요. 대청마루에는 이진사의 영정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집사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내 평생 모은 재물을 이렇게 나누노라. 가문의 불을 일으킨 상당과 한양의 본택, 그리고 종로의 점포 셋은 나의 둘째 아들 강호에게 물려주노라. 그리고 가문의 선산이 있는 북쪽 돌산과 그 산기슭의 낡은 초가, 그리고 이 가보인장은 나의 맏아들 선호에게 물려주노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 너희는 따르도록 하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유언이란 말이요. 장남에게는 쓸모없는 돌산을 주고 차남에게 가문의 모든 재산을 준다니. 진사어른께서 말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나? 가보인장이 무슨 소용이람? 돌산 하나로 뭘 하겠다고. 사랑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형 이선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서 있었지요. 28살, 학문에만 전념하며 상단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맏아들.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니옵니다. 아버님께서 깊은 뜻이 있으실 터. 형님, 부디 상심치 마소서. 제가 상단에서 나오는 수익은 형님과 나누겠나이다. 강호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본체의 재산 목록을 훑고 있었습니다. 선호는 그런 아우를 물끄러미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우야, 네 호의는 고맙지만 나는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네가 상단을 잘 이끌어주면 그것으로 족하니라. 모두가 선호를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착하기만 하면 뭐하나 수군댔지요. 하지만 선호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형 선호는 짐을 꾸렸습니다. 낡은 삼배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요. 책 몇 권과 갈아입을 옷까지, 그리고 씨앗 주머니 하나. 떠나기 전 그는 종로 뒷골목에 있는 작은 약초방을 찾았습니다. 서화의 약초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온갖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벽에는 갖가지 약재가 담긴 도자기 항아리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서화가 약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호를 보자 반갑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나리께서 어인일로 이곳까지 오셨나이까? 낭자, 척박한 산에 심을 만한 약초 씨앗을 구하고 싶소. 햇볕이 적고 물이 귀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것으로 말이오. 서화는 약을 짓던 손을 멈추고 선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지요. 보통 그런 땅은 포기하기 마련인데 나리께서는 어찌하여 굳이 생명을 키우려 하시는지요?
쓸모없는 땅이란 없소이다. 다만 아직 그 쓰임새를 찾지 못했을 뿐. 기다리고 보살피다 보면 돌 틈에서도 꽃은 피는 법이요. 아버님께서 그 산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소. 서화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약재암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내왔지요. 이것은 인동초와 더덕 씨앗이옵니다.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지요. 나리의 뜻이 참되시니 소첩이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서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만약 나리께서 허락하신다면 소첩도 그 산에 가보고 싶사옵니다. 어떤 땅인지, 어떤 약초가 자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나이다. 낭자께서 직접 소첩은 약초를 다루는 사람이옵니다. 땅을 보고 풀을 보는 것이 제 길이옵니다. 나리께서 불편치 않으시다면 말이옵니다. 선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희망이 번쩍였지요. 한편 같은 시각, 아우 강호는 서화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서화의 약초방 문 앞에 진귀한 선물을 갖다 놓았지요. 첫째 날에는 명주 비단 10필, 둘째 날에는 은자 100냥, 셋째 날에는 금으로 만든 비녀와 귀걸이 세트, 넷째 날에는 값비싼 인삼과 녹용. 하지만 서화는 그 모든 것을 돌려보냈지요. 다섯째 되던 날, 강호는 직접 약초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낭자,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오? 내가 무엇을 더 드리면 되겠소? 서화는 그런 강호에게 짧은 서찰 하나만을 건넸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펴줬지요. 노노에 이르길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하였나이다. 소첩은 풀과 나무를 벗하는 사람이니 금은 보화는 감당키 어렵사옵니다. 이런 강호는 서찰을 구겨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서화를 차지하고픈 욕망에 더 타올랐습니다. 반드시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한 달하고 반이 흘렀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받은 강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서화를 굴복시키기 위해 더 큰 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가장 교활하기로 소문난 거상 마대감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7월 금은밤이었습니다. 마대감은 비단 두루마기에 금관자를 꽂고 나타났지요. 그 뒤로는 시종 셋이 금괴를 하나씩 들고 따라왔습니다. 이 도령 좋은 제안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궁궐 내의원에 약재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 말이오. 이번 일만 성사되면 이 도령은 한양 상권의 주인이 되는 것이오. 내의원이라. 그게 정말이오? 하하! 이 마 대감이 거짓말을 하겠소? 자, 이 금괴를 보시오. 계약금으로 드리는 천냥이오. 어찌 해보시겠소? 강호의 눈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천냥이면 서화의 약초빵을 10개는 살 수 있는 돈이었지요. 좋소. 이 이강호의 수완을 보여드릴 좋은 기회올시다. 당장 계약하시지요. 마대감은 품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강호는 흥분한 나머지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서명을 했지요. 하지만 그 계약서의 마지막 장,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한 내에 설중송 50근을 구하지 못할 시 모든 계약금의 10배를 위약금으로 물고 이 가문의 상단 운영권을 마대감에게 양보한다.
강호가 그 독약 같은 조항을 발견한 것은 석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첫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인삼, 녹용, 당귀, 흔한 약재들을 납품하며 강호는 큰 돈을 벌었지요. 하지만 석 달째 되던 날, 마대감이 보낸 서찰에서 강호는 전율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설중송 50근을 납품할 것. 기한은 보름. 설중송? 이게 대체 무슨? 강호는 급히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마지막 장에 그 작은 글씨를 발견했지요. 설중송이라는 약초 50근을 구하지 못할 시 모든 계약금의 10배를 위약금으로 물고 이 가문의 상단 운영권을 마 대감에게 양도한다. 아니, 이게 대체 10배라면 만냥 설중송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 약초를. 강호는 그날부터 미친 사람처럼 한양을 뒤졌습니다. 종로의 모든 약방을 찾아다녔지요. 밤에는 남대문의 약재상들을 찾았고 새벽에는 동대문 밖 약초꾼들을 만났다. 설중송? 그런 약초는 들어본 적도 없소이다. 내가 40년을 약초를 캐왔지만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구려. 혹시 다른 이름이 있는 건 아니오? 설중송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대감은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압박했지요. 날이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강호의 얼굴은 해골처럼 파리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요.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그는 드디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화를 찾아갔습니다. 사흘 밤낮, 한양을 뒤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약초문을 두드리는 강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지요. 너무 많이 뛰어다녀서 신발이 다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서완왕자, 제발, 제발 도와주시오. 설중송이라는 약초를 아시오? 구할 방도를 알려준다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이라도, 아니, 전부를 드리겠소. 제발. 강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금실 도포는 먼진 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 범벅이었지요. 서화는 그런 강호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으셨나이까, 나리. 무슨 말씀이오? 설중송은 섣달 눈 속에서만 자라는 소나무입니다. 바로 나리 형님께서 물려받으신 그 북쪽 돌산의 가장 깊은 골짜기, 해가 들지 않는 음지에서만 자라는 약초요입니다. 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대감은 처음부터 나리의 재산이 아니라 그 산을 노리고 이 모든 음모를 꾸민 것이옵니다. 나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대감은 이미 그 산에 설중송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그래서 나리의 조급함을 이용해 이 덫을 판 것이옵니다. 무엇이라고? 그럼 처음부터 나는... 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음모였다는 사실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지요. 나리께서 잔치를 벌이던 그날 밤 소첩이 말씀드렸지요. 화려한 꽃만 보이고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리는 형님이 물려받은 그 산의 가치를 몰라보셨고 마 대감은 그 무지를 이용한 것이옵니다. 강호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교만함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형에게 모든 해답이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강호는 그날 밤 곧바로 짐을 꾸렸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도포를 벗어던지고 허름한 삼배옷으로 갈아입었지요. 그리고 새벽 길을 걸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형이 있는 그 돌산으로 말입니다. 이틀을 꼬박 걸었습니다. 길이 험해 말도 타지 못했지요.
손은 바위에 긁혀 피가 났고 발은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산 중턱에 있는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형 선호는 땀 흘려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본 형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얼굴은 햇빛에 그을렸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부디 저와 우리 가문을 구해주소서. 선호는 쟁기를 놓고 묵묵히 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도 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의 빛만이 스쳐 지나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가집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지요. 서완왕자. 서화였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회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석 달 동안 그녀는 여기 형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가문을 구할 기회를 드리겠나이다. 허나 조건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든 하겠소. 맹자께서 이르시길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힌다 하셨나이다. 지금부터 일주일간 나리께서도 형님과 함께 땀 흘려 이 산을 일구소서. 그 후에야 설중송이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나이다. 일주일을 땀을 흘려. 나리께서 진정 깨달음을 얻고자 하신다면 말이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몸소 배우셔야 하옵니다. 강호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아온 그에게 육체 노동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냥의 빛과 가문의 몰락.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겠나이다.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선호는 강호를 깨웠지요. 아우야, 일어나거라. 해 뜨기 전에 밭을 갈아야 하느니라. 강호는 생전 처음 쟁기를 잡았습니다. 무겁고 거칠었지요. 땅을 한 번 가는데도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한 시즌도 안 되어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형님, 잠시만 쉬어도.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이 밭을 다 갈아야 하느니라.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둘째 날, 강호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집이 터져 피와 진물이 흘렀지요. 밤에는 온몸이 쑤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강호는 돌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밭 가장자리에 돌들을 치우는 작업이었지요. 등에 돌을 지고 산길을 오르내리길 100번. 어깨가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혼자 이 모든 것을. 넷째 날, 강호는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산 아래 샘에서 밭까지 지게에 물통 2개를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올랐지요. 한 번 올라올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밤중에 몰래 짐을 꾸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가집 마당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형 선호였지요. 그는 호미를 들고 달빛 아래서 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그토록 힘든 일을 했는데도 밤에까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서화였지요.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초차 한 사발을 선호에게 건넸습니다. 날이 너무 무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그만 들어가 쉬셔야 하옵니다. 아직 이 밭둑을 다듬어야 하오.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갈 터이니. 나리는 참으로 이 돌산을 아끼시옵니다.
아낀다. 그런지도 모르겠소. 아버님께서 내게 이곳을 주셨을 때 나는 알았소.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무언가를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오. 강호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돈과 건세만을 쫓았는데 형은 이렇게 묵묵히 땅을 일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6째 날, 강호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투덜대지 않았지요. 아침 일찍 스스로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째 날 저녁, 드디어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강호는 밭 한가운데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지요.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뭉클한 감정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땀으로 무언가를 이뤄낸 뿌듯함이었습니다. 나리, 이제 아셨나이까? 그렇소. 이제야 알 것 같소. 다음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마대감이 인부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선호, 이강호, 기한이 넘었으니 이 산은 이제 내 것이다. 어서 썩 물러서지 못할꼬. 20명이 넘는 인부들이 쇠스랑과 곡괭이를 들고 산을 올라왔습니다. 마대감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산 입구에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형 선호, 아우 강호, 그리고 서화. 그들은 말끔한 옷차림으로 마대감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선호의 손에는 붉은 인장이 찍힌 서찰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대감, 미안하나 이 산의 약초는 이미 주인이 정해졌소이다. 뭐라고? 하하하하! 내 놈 따위가 감히 누구에게 판다는 말이냐? 계약서를 보여라. 내가 내 아우와 맺은 계약은 무효다. 기한을 넘겼으니 이제 이 산은 이 마대감의 산이로다. 선호는 품에서 천천히 서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 보였지요. 마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궁궐 내의원이요. 나는 이미 사흘 전 서화 낭자와 함께 이 산에서만 나는 설중송으로 만든 불로단을 내의원에 납품하는 독점 계약을 맺었소이다. 대감께서 내 아우에게 제시했던 가격의 3배 값으로 말이오. 내 의원이라고? 그럴 리가. 여기 어람을 보시오. 임금님의 옥새가 찍힌 공식 문서요. 선호가 내민 서찰에는 정말로 임금의 어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버지가 장남인 선호에게만 물려주었던 갑오 인장도 함께 찍혀 있었지요. 그 인장은 궁궐에서도 인정하는 이 가문의 진정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 놈은 내 조급함을 이용하려 했겠지만 우리 아버님께서는 너의 탐욕과 나의 어리석음까지 모두 내다보고 이 판을 짜두신 것이다. 형님에게는 상과 인장을, 나에게는 상단을 주신 것은 우리 형제가 하나 되어야만 진정한 가문이 된다는 가르침이셨도다. 강호의 외침에 마대감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대감. 대감께서는 이 산의 설중송만 노리셨겠지만 소첩과 선호나리는 3달 동안 이 산 곳곳을 살폈나이다. 설중송뿐 아니라 황기, 작약, 청궁까지. 이 산은 그야말로 약초의 보고였나이다. 대감의 계략은 오히려 이 가문에게 기회를 준 셈이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관군들이 올라왔습니다. 내의원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지요. 마대감, 궁궐을 속이고 약재 가격을 속여받은 죄가 밝혀졌소. 추포하라. 마대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궁을 기만한 죄, 거짓 계약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
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끝난 그날 밤, 형제는 초가집 마루에서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화가 내온 약초차 김이 달빛 아래서 피어올랐지요. 형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제가 형님을 무시하고 오만했나이다. 노노에 이르길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허물이다 하였느니라. 아우야, 너는 이미 너의 허물을 보았고 이 일주일 동안 온몸으로 깨달았느니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느니라. 일어나거라. 강호는 형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5평생 흘려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눈물이었지요. 형님, 이제 알겠나이다. 아버님께서 왜 형님께 이 산을 주셨는지. 이 산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었나이다. 그렇느니라 아우야. 이제 너는 깨달았느니라. 그리고 나는 네가 있어야 하느니라. 이 산의 약초를 세상에 내다 팔 수완은 네게 있으니까. 아버님은 우리 둘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느니라. 서화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 나리께서 이제 진정한 형제가 되신 것 같사옵니다. 소첩이 선호나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분이셨지요. 낭자, 그날 잔치에서 하신 말씀,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소인은 이익에 밝고 군자는 의리에 밝다 하셨지요. 저는 소인이었나이다. 아니옵니다. 이제 나리도 의리를 아셨으니 이제부터 군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사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흘렀습니다. 형의 지혜와 아우의 수완으로 그리고 서화의 해안이 합쳐진 이 가문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선호는 산에서 약초를 키웠고 강호는 한양에서 그것을 팔았으며 서화는 약을 만들었지요. 세 사람은 완벽한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선호와 서화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강호는 형수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지요. 한양 사람들은 산을 얻어 사람을 구한 형과 사람에게서 깨달음을 얻은 아우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칭송했습니다. 오늘의 운명의설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변화에 대응하는 물의 지혜도 필요하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생명을 키워내는 산의 어짐이야말로 더 큰 것을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종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숨겨있는 법입니다. 돌산이라고 무시했던 그곳에 보물이 있었듯이 여러분 곁에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도 놀라운 가치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둘의 가치를 꿰뚫어 보는 맑은 눈이 있을 때 운명은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지요. 조급함은 눈앞에 이익을 쫓게 하나 묵묵한 기다림은 더 큰 진실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형제의 힘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문이 완성되듯 우리의 인생도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욱 빛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두 형제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이곤 합니다. 빠르게 나아갈 것인가, 묵묵히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아우의 강물 같은 지혜를 또 어느 순간에 형의 산과 같은 어짐을 선택하셨는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귀한 삶을 한 조각 들려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운명이 궁금하신가요? 풀어내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살며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운명으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운명야담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달빛 아래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빠르게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두 복된 운명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